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멍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박 오늘 11월 14일 목요일 수능일입니다. 네, 아침 모닝브리프 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험 보는 자녀분들 시험 잘 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기 전에 먼저 어제 댓글들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카메라 세팅이 새로 카메라를 설정했는데 이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지 어제 이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방송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송에 있어서는 좀 미숙한 점이 많은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영상을 보셨고요. 어제는 차트를 보면서 2016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어제 또 3프로에서 아침에 좀 출연을 해달라. 제가 장중 방송은 나가지는 않는데 오늘이 수능일이다 보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 9시 10분에 3프로 나가서 어제 내용에다가 이어서 굉장히 보충 설명을 쭉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3프로 방송 9시 10분에 정영진 기자와 이주호 기자가 진행을 한 3프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할 게 많으니까 댓글은 제가 다 읽어보고 좋아요 또 눌러드렸으니까요.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기사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카메라 문제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녹음하다가 딱 보면 뻑이 나서 멈춰있고,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장도 안 좋은데 녹화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옛날 카메라로 부드럽게 여유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세 환율 전쟁 불붙었다.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2.0 시대 박종원 기자님이 쓰신 트럼프 2.0 시대죠. 저랑 오태민 교수, 김광규 교수, 박종호 교수가 쓴 책은 트럼프 2.0이고요. 2.0 시대가 경제 경영 1등 됐더라고요. 박종원 기자님 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책이 되게 알찰 거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 EU 보복 관세 불사하겠다. 중국 위안화 약세로 대응할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글로벌 무역 환율 전쟁의 포문이 열렸고요. 그죠? 세계 주요 국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국가는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절하로 관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멕시코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을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국 역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 전쟁의 전운도 드리워졌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수 있다면서 인도중앙은행은 루피화 약세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요.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면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달러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른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1980년대 독일과 일본의 통화를 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 엔화 등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미국 수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무역 차르로 임명될 것이 유력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3프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이 부분이 2016년 10월, 11월, 12월하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임을 시작을 한 2017년부터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좀 크게 좀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고 그죠? 그 달러를 찍어서 그 달러를 값싼 공산품을 멕시코,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사주면서 걔네들이 찍어낸 달러를 수출을 하고 걔네들은 값싼 공산품을 가져와서 소비를 하고 미국 GDP의 70%가 소비고 그죠? 그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런 고관세 정책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되면서 한 달 동안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016년 12월부터는 다시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어제 영상하고 오늘 아침에 3프로 영상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젠슨 황, 손정희 AI 슈퍼컴 같이 만들자라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탑재 황 일본에서도 반도체 위탁 생산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사. 자,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새로운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 구축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장착한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손정희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 행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논의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의 DGX B200 제품을 기반으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이후 진화된 그레이스 블랙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고요. 이들은 또 AI를 이용한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젠슨 황은 일본 전역에 AI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많은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왔고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또 강조를 했네요. 젠슨 황은 이날 대담에서 AI 혁명을 큰 파도라고 표현하며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AI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모든 업계, 모든 나라에서 독자적인 AI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은 반도체 제조에서 일본과 협력할 의지도 밝혔고요.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제조를 대만 TSMC에 위탁하고 있는데 TSMC는 뛰어난 회사지만 기업이 탄력성을 갖추려면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조 거점의 분산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라피더스의 제조를 위탁할지에 대해 라피더스를 신뢰한다면서 그런 때가 온다면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젠슨왕이 TSMC하고 이 거래를 하다가 약간의 조금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밴드를 위탁 생산을 좀 다변화시키면 좋죠. 안 그러면 TSMC가 가격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떡고물을 삼성전자가 가져갈지 아니면 요 라피더스 이런 회사가 가져갈지, 네, 아니면 지금 헤어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인텔이 가져갈지, 네, 어쨌든 엔비디아는 대안을 찾고 있다 라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세계 최대 용량 ESSD SK 하이닉스 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세계 최대 용량인 122TB 기업용 ESSD죠. 출시했다고 되어 있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함께 양대 AI 메모리 반대체로 꼽히는 ESSD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기술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솔리다임은 기존 최대 용량 제품 61.44TB보다 용량을 2배 끌어올린 122TB ESSD 제품을 출시했고요. ESSD는 데이터 처리가 빠르고 전력을 덜 소모해서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빠르게 지금 대체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제품입니다. 신제품은 기본 저장 단위인 셀에 4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쿼드러플 레벨 셀 QLC 낸드 플래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전 세대 대비 용량을 2배 키웠고요. 그러면서 탑재 공간은 기존 HDD, SSD 혼용 방식 대비해서 4분의 1, 그리고 전력 소비는 최대 84% 줄였다고요? AI 작업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5년간 무제한 이미 쓰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내구성도 끌어올렸고요. 솔리다임은 또 한 번 기술 한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세계 최고 용량, 전력 효율성, 공간 효율성을 갖춘 122TB ESSD를 통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고객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리다임은 내년 1분기부터 신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7TB부터 122TB까지 폭넓은 ESSD 라인업을 완성해서 AI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약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요 부분이잖아요. 낸드 시장도 지금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창신 메모리가 이 낸드 쪽에서는 내년, 내후년, 빠르면 내년,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한 10%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더 고사양의 이런 ESSD를 출시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지금 전력난 등 여러 가지 난리인데, 어떤 제품을 쓸 거냐, 싼 제품을 쓸 거냐, 아니면 이런 고성능 제품을 쓸 거냐 해서 이 고성능 제품에 대해서 비싼 돈을 주면서 사고 있는 모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HBM뿐만 아니라 요 ESSD도 빠르게 지금 가격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다 서프라이즈 나온 실적에 이 ESSD 낸드 쪽의 가격 상승도 큰 기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 수익인 최윤범, 코리아연 2.5조 유증 철회. 네, 유튜브를 어제 쭉 보다 보니까 오후였었나요? 네, 실시간 인터뷰 라이브로 보내주는 걸 보고 저도 좀 보긴 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시다가 잠시 옆으로 오셔가지고 유상증자 추진으로 초래된 시장 혼란과 주주의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사과를 하셨고요. 일단 내용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이 사과를 하시기 전에 얘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철회하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그 유상증자 발표가 나온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려 아연, 코리아 징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입니다. 아연 제련 부분에서. 이런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대표 선수잖아요. 네, 아연 시장, 이쪽 재련 시장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고 세계 1등이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 기업에 의해서 이런 2조 5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 이사회에서 저는 누구 한 명 이거는 나중에 크게 뭐죠? 그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러죠? 역풍. 예. 그 역풍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준 이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률 자문을 해준 쪽이나 이 이사진들이나 이 최은범 회장이 저렇게 90도로 사과를 하는데 그 이사진들이 저는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판단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어느 쪽이든 뭐 저는 조금이라도 한쪽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선수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또 이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내용만 조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철회를 했고요. 지분 격차가 지금 4.5%로 뒤집을 수 있는 역전 카드가 무산됐습니다. 2조 5천억 안 될 거라고 제가 그때 한가치는 그 다음날 말씀드렸었죠. 시장에서는 MBK 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의 장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수세에 몰린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주주 설득에 나서는 등 우호 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75년 공동 경영에 마침표를 찍는 최종 승부는 이르면 연말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늘 뭐 수능도 있지만 저희 업계에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그 전에 전국 한 300등 안에 문과에서 들었는데 이 한 칸씩 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칸씩 쭉 내려서는 바람에 점수가 얼마 나와가지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갔다 경제학과 서강대 경제학과를 갔다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한 번의 큰 실수가 그렇게 시험을 망치게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저는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한데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책임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최 회장이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에 기존 주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유상증자를 발표한 다음 날 하한가로 직행하는 등 시장 혼란을 부른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MBK 이 연합이 지분율을 더 높게 취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무리수를 두니까 우호 지분으로 생각을 했던 한투가 주식 다 팔아버렸죠. 여기 나오네요. 한국투자증권 지분율 0.8%,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여기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판단을 되게 빨리 잘한 거죠. 아이고. 예.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생각하고 실리 챙기기에 나선 거죠. 네.
그리고 7%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직접 찾아가 고려아연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건 현 경영진이라고 설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돼 있는데, 주주잖아요. 주요 주주. 주주를 무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고려아연을 잘 경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큰 실수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에서 엄청난 자충수를 떴다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주주총회에서 이제는 남은 소액 주주들이 우리 쪽을 좀 편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네, 아마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신기한 차트 분석 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쪽으로 기울였잖아요. 기울면 그 전까지 뭔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열심히 또 주식을 사서 이 40%를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 때문에 주가가 박살났을 때 우호지부는 팔고 오히려 MBK에서는 땡큐 하면서 더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끝난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저 위에 높은 가격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속아가겠다. 이게 첫 번째 1차 자충수였고, 그죠?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대규모 유상증자, 그 20년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 그때 써먹었던 방법을 이번에 꺼집어냈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해준 곳에서 최 회장님 찾아가서 아까처럼 그렇게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개미들 겁도 없네. 트럼프 당선에도 뭉칫돈 몰렸다라고 돼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겁이 없는 분이신지 저도 어제 좀 알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한 분은 저희 고객이시기도 한데, 사실 제가 20억 정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현금도 20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사도 될까요? 네, 무서운 거죠. 약간 어제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네, 그분도 지금 삼성의 문제가 뭔지 소상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소상히 다 알고 계신데 여기서 더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주식 한 3천억 이상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도 작년 초에도 이 5만 원대 막 주식 샀다라고 또 얘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올 초였던가요? 전작 이제 겨우 6만 7천 원, 7만 원 넘어갔는데, 나는 팔고 삼성바이오 산다.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일찍 파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파셨던 분이 어제 전화 와서 그저께 10만 주, 어제 10만 주, 오늘 또 7만 5천 주 사는데,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물어보셔서 그 외국인 기관 합쳐서 1100만 주 때리는데 누가 그렇게 용감하게 사시나 했더니 다 그렇게 이렇게 폭락할 때 삼성전자 주식 사서 돈을 벌어 보신 분들이 또 이 공포 속에서 또 사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수익을 내고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모닝브리핑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고 팔고 폭락 때 사시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 매매를 코로나 때 하시고 22년도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하는 그 3천억 이상 하시는 분과 거의 똑같은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냐면
콜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요즘 커버드 콜 저번에 한번 ETF 제가 설명드릴 때 커버드 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커버드 콜은 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수익을 내는 콜 옵션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어느 수준 이상 콜 옵션을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간 그 이상의 수익은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설명이 선물 매수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옵션을 매도한 겁니다. 요거는 또 볼펜으로 설명을. 저처럼 이 파생 전문가도 이래 헷갈리죠. 이게 카메라가 그쪽에서 보시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먹다가 어느 정도 요 한 8%, 10% 되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사면 올라가면 먹고 떨어지면 또 손실 나고 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를 해버리면 어느 정도 전자가 떨어지면 콜옵션을 산 사람들이 꽝이 되고 그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결국은 그만큼의 복권 이익이 발생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매수 없이 콜옵션만 갖고 매도를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오히려 콜옵션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크게 손실이 납니다.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큰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이 나는 포지션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손실이 나지도 않고 이익도 나지 않죠. 왜냐하면 전자 주식에서는 이익 나는데 콜옵션에서 손실이 나니까 서로 이익과 손실이 상충되면서 플랫하게 그 매매를 그런 걸 이제 델타 해칭이라고 해서 그 구간에 주식의 포지션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델타 값을 계산해서 ELS나 그 콜옵션을 그런 포지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식을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 매매를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삼성전자 커버드 콜 전략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7만 원을 중심으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면 결국은 7만 원이 됐을 때 이 커버드 콜 매매를 한 사람은 이익이 나고 그러면 반대로 손실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손실을 본 사람은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또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 매매를 한 사람의 손실이 정확하게 반대로 매매한 사람들의 부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또 올라가면 이익을 날 건데 그러면 이번에 손실을 본 사람은 누구지? 하면 외국인들이 평균 단가가 한 6만 9천 원 정도, 6만 7천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6만 7천 원의 단가인데 올라갈 때도 계속 샀었잖아요. 샀다가 결국 이번에 밑에서 또 쭉 파는 겁니다. 쭉 팔면서 결국은 이 커버드 콜과 반대되는 매매를 외국인은 그냥 콜옵션 매매를 한 거예요. 콜옵션 매수와 똑같은 매매를 했는데 결국은 외국인이 크게 터지고 그 수익을 밑에서 지금 사고 있는 이 용감하게 주식을 사는 개인분들이 또 수익을 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커버드 콜의 장점, 단점도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기사는 근데 삼성전자 얘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불붙은 달러 ETF, 개미는 환율 하락에 베팅하고 킹달러 귀환에 투자 희비, 환노출 S&P 500 올 수익률 37%에 달합니다. 환해지 않은 거죠. 저는 환해지 않은 ETF 별로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죠? 환율 효과 제외하면 20%에 거쳐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재임 기간 환율 나오죠. 아주 잘 해놨네요. 요때가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일기 출범하는 2017년 1월 20일부터는 환율이 오히려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12월 달 정도부터는 이 피벗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이때부터 미리 빠지기 시작해서 쭉 환율이 빠집니다. 트럼프가 됐으니까 계속 고환율로 유지가 될 거다. 예, 그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고요. 해지를 한 거랑 해지를 안 한 거랑 네, S&P 500 타이거 ETF의 그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걸 보셨고, 자, 달러 인버스 배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에는 최근에 일주일간 50억, 한 달간 83억이나 몰렸고요. 달러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 이 두 배짜리는 정말 내가 선수가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데, 두 배짜리에도 들어갔는데, 네, 오늘 아침 3% 영상이나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네, 그리고 박상현 IM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나홀로 호황이 이어지고 블라블라.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는 환율은 1,40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거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하이는 KB증권 연구원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아시아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북미에 투자하는 금액이 커져서 최근 몇 년간 달러 강세가 고착화됐다면서 미국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원달러 환율은 이미 의미 있게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1기 정부 시절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달러 가치가 우상화됐고 2018년 2년간의 원달러 환율은 9.3%나 올랐고, 다만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이 돈 풀기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는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 1기 때 1년 차에 빠졌죠. 2018년부터 올라왔다 했잖아요. 근데 무역 분쟁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면 안 되고요. 2018년도에 그 페드가 금리를 4번이나 올립니다. 요때까지는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번 올렸거든요.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1.1%, 1.25, 뭐, 요런 1.5 이랬었는데, 여기서 2018년도에 4번이나 올리면서 100bp를 올려버리죠. 네, 그러면서 1.2에서 2.25에서 2.5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금리를, 뭐야,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려 하면서 환율이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 달러 선물 ETF 요거를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긴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자, 글로벌 머니 몰린 ETF 벌써 1.4조 달러. 글로벌 머니는 도대체 어떤 ETF로 지금 몰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ETF에 유입된 자금이 역대 최대 기록인 21년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전 세계 ETF 순유입액 한번 보세요. 2018년, 19년, 20년, 21년도에 엄청나게 늘었고요. 22년도에 확 줄었다가 23, 24 이렇게 또 늘고 있습니다. 이 ETF 유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되고요. ETF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입니다. BLK죠. 티커는. 이 블랙락 통계를 인용해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 세계 ETF에 유입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2,000조 됩니다. 네, 2,000조.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죠. 자, 역대 최대인 21년도에 한 1870조 돌파했고요. 어떤 ETF에 돈이 몰려나 했더니 채권형 ETF네요.
1월에서 10월 채권형 ETF 순유입액이 3,760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록보다 13.6% 더 많습니다. 카림 체디드 블랙락 지역투자 전략 책임자는 대부분 경제권에서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직 금리가 높을 때 채권형 ETF로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매수 열풍을 주도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TF에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10월 ETF 투자금은 1,880억 달러로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순유입액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10월 유럽에 상장된 고수익 채권형 ETF 순매수 규모가 21억 달러로 집계됐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간 순매수 규모인데 체디드 책임자는 고수익 채권이 거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상당수가 유럽 고수익 채권. 이 고수익 채권이면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침 3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하락이 이거 2008년과 같은 상황으로 혹시 들어가는 건가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대규모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경기가 하수상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을 빨리 도망 나와야 돼 하면서 팔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ETF로도 돈이 순유출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원자재 ETF에도 금가 상승과 함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뭐 블라블라 됐고 원자재 ETF도 순유입이 됐다. 21년부터 23년까지는 원자재 ETF가 거의 한 40조 자금 유출을 기록했었는데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다, 그죠? 주식형 ETF에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9,270억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10월 한 달간 미국 주식형 ETF에서 755억 달러, 신흥시장에는 294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체디드 책임자는 올해 순매수세는 강력한 시장 수익에 힘입은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ETF 동향만 보더라도 방금 요 좋은 걸 봤다 그죠? 하이힐드. 그냥 여기 번역은 고수익 채권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 ETF에 돈이 몰렸다는 거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워미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